더러운 세상에 만연한 죄업의 바람은 온 천하에 불어 십자를 짜는 날줄과 씨줄 사이에도 들어가는 듯 불꽃만은 비단에서 나와 치솟으려 했다. 어둑한 여자의 방이 불에 타버리는 것 아닐까 여겨질 정도로 밝았다. 사랑의 실과 정성의 실을 가로와 세로로 물레의 북을 지나게 하면 손을 어깨에 엇갈려 얹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마리아의 모습이 되었다. 광기를 종으로, 분노를 횡으로, 진눈깨비 날리며 삭품이 부는 밤을 배틀 앞에서 밝히면 황야에서 흰 수염을 흩날리는 리어,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 등장하는 주인공, 역주의 모습이 나타났다. 부끄러운 주홍과 원망스러운 쇳빛을 한데 모아 간절히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 듯했으며 온화한 노랑과 흥분한 보라를 차례로 짜면 마법에 걸린 아가씨가 자신의 얼굴에 감동한 모습이 나타났다. 기다란 자락에 구름처럼 휘감긴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의 실이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샬롯의 여자는 눈이 깊고 이마가 넓고 입술까지 여자답게 얇지 않았다. 여름에 해가 오른 뒤부터 시간을 쌓아가는 모래시계가 9번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이미 정오를 지난 시각이었다. 창을 비치는 해가 눈부실 정도로 밝았으나 방 안은 여름을 모르는 동굴처럼 어두웠다. 반짝이는 것은 5자 남짓한 철의 거울과 어깨에 떠있는 긴 머리카락뿐. 오른손으로 민 북을 왼손으로 받다가 여자는 문득 거울 안을 보았다. 시퍼렇게 갈아놓은 검보다도 싸늘한 빛이 언제나처럼 솜털 끝조차도 비춘다 싶은 순간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소리 없이 슥 흐려지는 것은 안개인가? 거울의 면이 거인의 숨결을 정면에서 받은 것처럼 빛을 잃었다. 지금까지 보였던 샬롯의 기슭에 늘어서 있는 버드나무도 숨어버렸다. 버드나무 사이를 흐르는 샬롯의 강도 사라졌다. 강을 따라 오가던 사람의 모습은 물론 비치지 않았다. 배틀의 북소리가 뚝 끊기고 여자의 눈꺼풀이 검은 눈썹과 함께 파르르 떨렸다. 흉사일까? 라고 외치며 거울 앞으로 간 순간 흐릿하던 것이 단번에 걷히고 강도 버드나무도 사람도 예전처럼 나타났다. 배틀의 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여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이 세상을 맑은 정신으로 살면 살기 괴로울 테지.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사랑. 비치는 거울에 색이 비치네. 아침 저녁으로. 거울 속 멀리 있는 벚나무의 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움직이는 사이로 호련 은빛이 반짝이더니 뜨거운 먼지를 가느다랗게 피어올렸다. 은빛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직선을 그리며 샬롯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여자는 새끼양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환영인 줄 알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울 속을 바라보았다. 열정. 약 1.1km쯤 이어진 버드나무를 바람처럼 달려 빠져나온 자를 보니 잘 단련된 강철 갑옷 가득 햇빛을 받고 같은 투구에서는 한 자, 약 30cm가 넘는 하얀 깃털이 떨어져 나갈 듯 어지러이 흩날리고 있었다. 밤색 말의 늠름함을 머리와 가슴까지 가죽으로 감쌌고 그것을 장식한 징의 숫자는 흔들리며 떨어지는 가을밤의 별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여자는 숨을 멈추고 눈을 고정시켰다.
구부러진 둑을 따라 말의 머리를 조금 왼쪽으로 틀더니 지금까지는 옆으로만 보였던 모습이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다가왔다. 굵은 창을 레스트, 돌진할 때 창끝을 받치는 갑옷의 창받침, 역주, 애 꽂고 왼쪽 어깨에 방패를 걸어놓았다. 여자는 목을 느려 방패에 새겨진 무늬를 정확히 보려는 듯한 태도였는데 그 기사가 거침없이 이 철제 거울을 뚫고 나올 듯한 기세로 마침내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북을 집어던지고 거울을 향해 커다랗게 랜슬롯 하고 외쳤다. 랜슬롯은 투구의 챙 아래에서 반짝이는 눈을 들어 샬럿의 높다란 전각을 올려다보았다. 형형한 기사의 눈과 바늘을 묶어놓은 듯한 여자의 날카로운 눈이 거울 속에서 딱 마주쳤다. 이때 샬럿의 여자가 다시 랜슬롯경 하고 외치며 호련 창 옆으로 달려가 창백한 얼굴을 세상 속으로 반쯤 내밀었다. 사람과 말은 높다란 전각 아래를 멀어져가는 지진처럼 달려나갔다. 쩍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교교하던 거울이 갑자기 한가운데서 두 개로 갈라졌다. 갈라진 표면이 다시 쩍쩍 얼음이 갈라지듯 산산조각 나서 방 안으로 튀었다. 7 두루마리, 8 두루마리. 짜던 비단이 갈갈이 찢어져 바람도 없는데 철조각과 함께 날아올랐다. 붉은 실, 초록 실, 노란 실, 보라색 실은 흐트러지고 끊어지고 풀리고 엉켜 땅거미가 친 그물처럼 샬럿의 여자의 얼굴에, 손에, 소매에, 기다란 머리카락에 휘감겼다. 샬럿의 여자를 죽이는 것은 랜슬롯, 랜슬롯을 죽이는 것은 샬럿의 여자. 내 마지막 저주를 짊어지고 북쪽으로 달려라. 라며 여자는 두 손을 높이 하늘로 올리고 썩은 나무가 태풍을 맞을 때처럼 오색실과 얼음가루 같은 파편이 어지러운 가운데로 털썩 쓰러졌다. 3. 소매. 가련한 일레이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제비꽃처럼 아스톨라트의 고성을 비추다 조용히 저무는 봄밤의 별에 자줏빛 깊은 이슬에 물들어 세월을 보냈다. 찾아오는 사람은 애초부터 없었다. 함께 살고 있는 것은 두 오빠와 눈썹까지 하얀 아버지뿐. 기사는 어디로 가시는 분입니까? 라고 노인이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북쪽의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여기까지 채찍을 휘둘러 뒤따라왔소. 긴 여름해에 어울리지 않게 어느덧 날도 저물고 어둠 속에서 길마저 갈렸소. 타고 온 말조차 은혜에 울부짖지 않소. 하룻밤의 잠자리를 내준 깊은 정에 보답할 것이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오. 라고 대답한 것은 갑옷과 투구를 벗고 노란 도포로 갈아입은 기사였다. 샬럿을 달릴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움푹 파인 바위에 고인 가을의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임시로 묵을 곳을 얻은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뺨의 창백함이 유달리 눈에 띄었다. 일레이는 아버지 뒤에 조그만 몸을 숨기고 이 아스트롤라트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렇게 늠름한 장부를 데리고 온 것일까 싶어 요즘에는 부쩍 야윈 노인의 어깨 사이를 통해 수줍은 눈썹 아래로 랜슬롯을 보았다. 유채꽃, 콩꽃이라면 가지고 놀 방법도 있으리라. 거만하게 골짜기 아래서 시치미를 떼고 있는 소나무 가지에 도저히 날아앉을 방법이 없다면 하얀 나비는 얇은 날개를 접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뻔뻔한 줄 알면서도
잠자리를 내준 사람에게 청하겠소. 라고 잠시 후 랜슬롯이 말했다. 내일로 정해진 시합에 뒤늦게 참가하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오. 새 것이라 아끼지 말고 헌 것이라 사양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패가 있으면 빌려주시오. 노인이 찰싹 손뼉을 쳤다. 원하신다면 방패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장남인 디어는 지난 기사들의 투기 시합에서 다리를 다쳐 지금도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고 있던 것은 하얀 바탕에 빨간 십자가를 물들인 방패입니다. 단 한 번의 시합에서 부상을 당했고 그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기에 빨간 피의 십자가는 덧없이 벽에서 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가서 마음껏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기 바랍니다. 랜슬롯이 팔을 주며 그렇게 해주시오. 라고 말했다. 노인이 다시 말을 이었다. 자남인 라베이는 보기에도 씩씩한 젊은이이니 아서왕이 괴체하는 영광스러운 시합에 참가하지 못한다면 기사로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저 당신 밤색 말의 발자국 뒤에 함께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두르라고 그에게 말해둘 테니. 랜슬롯은 별 생각 없이 알겠소 라고 가볍게 말했다. 노인의 뺨에 자리한 주름 속에서 기쁨의 물결이 잠시 일었다. 여자만 아니라면 나도 갈 텐데 라고 일레이는 생각했다.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덩굴. 휘감기면 언제까지고 떨어지지 않네. 밤에 만나 아침에 헤어지는 당신과 나. 내게는 휘감길 세월도 없네. 가느다란 몸을 기대면 가지에 부는 폭풍에 뿔이 없어도 쓰러지지 않을 텐데. 기대면 남몰래 은밀히 이어지는 사랑의 실. 뿌리치고 당신은 떠나겠지. 사랑이 녹아 눈꺼풀에 넘치는 이슬 속의 빛을 보지 못하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오래되었지만 봄을 아는 것은 태어나서 18번에 지나지 않네. 가련한 가슴에 가득한 것은 뒤덮인 구름이 저절로 개어 화창한 햇살이 대지를 건너는 것과 다르지 않네. 들판을 메우고 계곡을 메우고 천리 밖으로 따뜻한 빛을 비추네. 밝은 그대의 모습과 마주한 지금의 마음은 동굴에서 나와 천하의 봄바람을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말조차 주고받지 못하고 내일 헤어져야 한다니 매정하구나. 초를 태워 밤을 안타까이 여기지만 밤이 깊자 손님은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든 뒤 일레이는 감기지 않는 눈꺼풀 사이로 남자의 모습이 눈동자 안쪽까지 억지로 들여오르는 것을 몇 번이고 떨쳐내려 애썼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감기지 않는 눈을 힘껏 감고 그 모습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느 틈엔가 눈꺼풀의 안쪽에 숨어 있었다. 괴로운 꿈이 찾아와 세상이 무서워지는 밤도 있다. 혼이 쏙 빠져버릴 것 같은 귀신 이야기에 겁을 먹어 잠들지 못하는 귀에 달개 울음을 기뻐하며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두려움도 괴로움도 전부 자신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반향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스러운 자신 앞에 꿈의 악마를 놓고 귀신의 저주를 두기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고통이다.
오늘 밤의 괴로움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은 사라져버리고 얻기를 바라지만 끝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방황하고 결국에는 한심해져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자신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본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이하게 여기고 이상히 여기고 슬피 여기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었다. 어느 틈엔가 자신은 랜슬롯으로 바뀌고 평소의 마음은 어딘가에서 잃고 말았다. 일레인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대답하는 것은 일레인이 아니라 안뜰에 말을 묶어두고 챙이 깊은 투구 안쪽에서 높다란 망루를 올려다보는 랜슬롯이었다. 다시 일레인 하고 불렀으나 일레인은 랜슬롯이잖아 라고 대답했다. 일레인은 없는가? 라고 묻자 있다고 했다. 어디에 있냐고 묻자 모른다고 했다. 일레인은 조그만 모공 끝에 숨어 어느 틈엔가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일레인에게 84,000개의 모공이 있어서 일레인이 84,000 항아리에 향유를 붓고 햇빛에 그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 할지라도 숨어있는 일레인이 모습을 드러낼 순간은 끝내 찾아오지 않으리라. 잠시 후 자기 방의 장막을 걷어 일레인은 벽에 걸어두었던 기다란 옷을 꺼냈다. 촛불에 비춰보니 불타오를 듯한 주홍색이었다. 방 안에 가득한 밤을 빨아들이고 한 벌의 옷에 한낮의 햇살을 모아놓은 듯 선명했다. 일레인은 옷의 목깃을 오른손에 걸치고 잠시 눈부시다는 듯 바라보다 곧 왼손에 쥐고 있던 칼집이 끼워진 단도를 두어 번 흔들었다. 딸그락 바닥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번쩍임이 눈앞을 스쳐 주홍색의 깊은 속으로 숨어들었다. 보니 아름다운 옷의 한쪽 소매가 아낌없이 잘렸고 나머지는 칼집 위에 툭 떨어졌다. 순간 덮개를 하지 않은 촛불이 바람에 나부껴 슥 꺼졌다. 밖은 조각달이 하늘에 깊어가고 있었다. 오른손에 든 소매의 빛에 의지하여 어둠을 지나쳐 일레인은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오빠의 방, 왼쪽으로 끝까지 가면 오늘 밤 찾아온 손님의 침소였다. 꿈결에서처럼 나긋한 여자의 모습은 땅을 밟지 않고 걷는 듯 그림자보다도 더 조용히 랜슬롯의 방 앞에 섰다. 랜슬롯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아서대왕이 귀네비어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앉은 자리에서도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고 있는 멀리는 머리를 흔들며 경사를 수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여자는 후에 뜻밖의 사람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아내로 맞으면 폐하에게 후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간곡하게 간언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 죄가 없었기에 뜻밖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도리도 없이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뜻밖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하늘 아래 헤아릴 수도 없이 태어나는 자 가운데 이 슬픈 운명을 받은 자신을 원망했으나 이 고마운 행복을 누리게 된 자신을 기뻐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이 뒤섞인 밧줄을 끊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세월을 보내왔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싫었다. 양심의 가책 속에 꼴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에 꿀을 빚어내는 것이라고 여겨질 때조차 있었기에 원탁에 함께 둘러앉는 기사인 자신을 의심하게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왕비를 버리지 못한 것이었다. 단 의심이 쌓여 증거가 될 때, 귀네비어가 붙잡혀 기둥에서 불태워질 때, 그때를 생각하자니 랜슬롯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잠들지 못하는 문을 누군가가 살짝 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베개에서 떨어진 머리가 소리난 쪽으로 한동안 향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차분해지자 이후부터 고성은 시체처럼 맥박조차 뛰지 않았다. 고요했다. 다시 만진 소리는 거의 두드렸다고 할 정도로 컸다. 분명히 사람이라고 판단한 랜슬롯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누구요? 라고 말하며 문을 반쯤 열었다. 앞으로 내민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기에 자세를 고치자 이번에는 문가에 서 있는 아가씨 쪽에서 반짝였다. 아가씨의 얼굴은 들고 있는 빨간 소매에 가려 있었다. 얼굴이 빨간 것은 불빛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렇게 깊은 밤에 길을 잃은 건가? 라고 남자가 놀란 혀를 더듬더듬 움직였다. 낯선 길이라면 잃을 수도 있겠지요. 오래 살아온 집인데 쥐조차도 길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여자가 가느다랗지만 당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자는 그저 이상하다는 듯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한자, 약 30cm도 되지 않는 붉은 비단 가리개에 꽃보다 아름다운 얼굴을 숨겼다. 평소보다 더 눈에 띄는 뺨의 색은 솟아오르는 피가 빠르게 흐르기 때문인지 선명한 비단의 도움 때문인지 단지 숨길 수 없는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 흐트러져 있고 머리에는 하얀 장미 세 송이를 고리에 끼워 꽂고 있었다. 하얀 향기가 코를 찌르고 비단의 그림자 속에 있던 꽃의 숫자까지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랜슬롯의 가슴에는 문득 귀네비어가 들려준 꿈이 되살아났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온몸이 마비되어 손에 들고 있던 초를 떨어뜨릴 뻔했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다. 아가씨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도 없었다. 붉은색에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부끄러운 한쪽 소매를 청하지도 않으셨지만 바치겠습니다. 투구에 감고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라며 그 소매를 떠넘기듯 앞으로 내밀었다. 남자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의 선물을 받지 않는 당신도 기사인가요? 라며 일레이는 애원하듯 아래에서부터 랜슬롯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얇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불타오르는 한쪽 소매를 오른손으로 반쯤 받아든 채 당혹스러운 빛을 눈썹에 새겼다. 잠시 후 말했다. 크고 작은 전쟁에 임한 것이 60여변. 싸움의 기술을 겨루는 장에 올라 창을 맞부딪힌 것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소. 지금까지 가인의 선물을 몸에 지닌 적이 없었소. 인정 많은 주인의 딸이 주는 정 깊은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만 예의네 예의가 아니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위해서 이런 밤에 올 리 없잖아요. 마음이 담긴 이 한쪽 소매를 천하의 용사에게 바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라고 이렇게까지 말한 이상 가녀린 아가씨의 굳은 마음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랜슬롯은 망설였다. 카멜롯에 모인 기사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모두 내 방패 위에 새겨진 문양을 모르는 자가 없다. 또 내 팔에서, 내 투구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보낸 물건을 본 적도 없다. 내일의 시합에 늦은 것은 애초부터 나설 마음이 없었는데 중간에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다.
경기장에 말을 타고 들어서서 랜슬롯이다. 랜슬롯이 뒤늦게 도착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뿐이라면 영문에는 신경 쓸 필요도 없으리라. 하지만 뒤에 남은 것은 병 때문. 뒤에 남았다가 온 것은 진짜 병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말을 듣는다면 뭐라 답할 것인가. 지금 다행히 낯선 사람의 방패를 빌렸으니 모르는 사람의 소매를 감고 20, 30명의 기사들을 쓰러뜨릴 때까지 내 얼굴을 깊이 숨겼다가 저녁 무렵에 랜슬롯이라고 밝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 일부러 늦게 온 것이라는 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리라. 병이라며 들어앉았던 나의 계책을 재미있어 하는 자조차 있으리라. 랜슬롯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다. 방 안쪽에서 빛나고 있는 것은 갑옷이었다. 갑옷의 몸통에 기대놓았던 자신의 방패를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여자 앞에 놓고 랜슬롯이 말했다. 기꺼운 사람의 진심을 투구에 갚는 것은 기사의 자랑. 고맙소. 라며 그 소매를 여자에게서 받았다. 받아주신 건가요? 라며 한쪽 뺨의 웃음 띤 모습은 골짜기 속의 은방울꽃에 아침 해가 비춰 가득 맺혔던 이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 같았다. 내일의 승부에는 쓰지 않을 방패를 징표로 남기겠소. 시합이 끝나 이곳에 다시 들를 때까지 가지고 계시오. 가지고 있을게요. 라며 여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방패를 안았다. 랜슬롯은 기다란 소매를 눈썹 부근까지 받들어 붉구나, 붉어 라고 말했다. 이때 막루 위를 까마귀가 울며 지났고 밤은 희붐하게 밝기 시작했다. 4. 죄. 아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랜슬롯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귀네비어는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속삭였다. 북쪽에서 열린 시합이 끝나고 그것으로 향했던 자들 모두 성으로 돌아왔으나 랜슬롯만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돌아오기 바라는 사람의 소식은 끊기고 마음에 없는 사람들만 재갈을 나란히 하고 카멜롯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었다. 첫째 날에는 둘째 날을 헤아렸으며 둘째 날에는 셋째 날을 헤아렸고 결국에는 양쪽 손가락을 전부 꼽아 열흘에 이른 오늘까지 여전히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걸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건지 라고 아서가 그렇게 걱정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말했다. 높다란 방의 정면에 돌로 쌓은 2개의 단. 절반은 두툼한 양탄자에 덮여 있었다. 단 위에 커다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은 아서였다. 붙드는 해도 붙드는 달도 없는데 라고 귀네비어가 대답인 듯 아닌 듯 말했다. 왕가 2자 정도 왼쪽으로 떨어진 의자 위에서 가녀린 손가락에 깍지를 꼈으며 무릎 아래는 기다란 치마에 가려 구두의 모습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냉랭한 듯 대답했으나 마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두근거렸다. 이야기의 씨앗이 바라던 곳에서 싹을 틔웠는데 차가운 숨결로 말라버리게 하기는 아까웠다. 귀네비어는 다시 입을 열었다. 늦게 간 사람은 늦게 와야 한다는 규율이라도 있는 건가요? 라고 덧붙이며 한쪽 뺨으로 웃었다. 여자가 웃을 때는 위험한 법이다. 늦는 것은 규율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 때문이요. 라며 아서도 희미하게 웃었다. 아서의 웃음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사랑이라는 말이 귓가에 전해진 순간
귀네비어의 가슴은 송곳에 찔린 것 같은 아픔을 느껴 덜컥 내려앉았다. 귀 안에서는 벌컥 소리가 들리더니 뜨거운 피가 쏟아졌다. 아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 소매의 주인이야말로 아름답겠지. 그 소매라니요? 소매의 주인이라니요? 아름답다니요? 라고 말하는 귀네비어는 숨이 차올랐다. 하얀 깃털에 빨간 천이었소. 어떤 사람의 선물인 듯했소. 묶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라며 아서는 다시 껄껄 웃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름은 모르겠소. 단지 아름답기에 아름다운 소녀라 불린다고 들었을 뿐이요. 지난 열흘 동안 묶여 있었고 나머지 며칠을 묶여 있을 자는 행복한 자요. 카멜롯으로 발걸음을 향하지는 않을 거요. 아름다운 소녀, 아름다운 소녀 라고 연달아 외친 귀네비어는 얇은 구둣발로 돌바닥을 3번 울렸다. 어깨에 걸쳐있던 머리카락이 갑자기 물결을 일으켜 두 자, 약 60cm가 넘는 끝부분까지 가닥가닥 퍼져갔다. 남편에 대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신의 길이라 가르친 것은 옛날부터의 일이다. 신의 길에 따르는 마음의 평안함도 모르지는 않는다. 마음의 평안함을 스스로 버리고 버린 뒤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긴 것도 당신 때문이었다. 봄바람이 불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꽃은 저절로 핀다. 꽃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속된 세상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맑은 것은 거울의 덕이다. 그런 생각 속에 사람에게도 세상에게도 버림받았을 때의 위로가 있는 것이리라.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정한 지금 내가 올라서 있던 발판이 뒤집혀 발꿈치를 받쳐주는 것은 한 톨의 먼지조차 없다. 서로를 끌어당긴 철과 자석은 자연스럽게 끌어당긴 것이니 허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꺼리는 관문 하나 저편으로 넘어가면 평생의 안도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끌어당긴 자석이 보싯돌로 바뀌어 당겨진 철은 무한한 허공 속을 저승으로 떨어졌다. 내가 앉은 의자의 바닥이 꺼지고 내가 올라있는 단의 바닥이 무너지고 내가 밟고 있는 대지의 거죽이 찢어지고 나를 바치던 것들 전부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 귀네비어는 깍지 낀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좌우에서부터 뼈가 으스러지도록 눌렀다. 한 손에 넘치는 힘을 한 손으로 뽑아내 괴로운 가슴의 번민을 사람들이 모르는 쪽으로 빼내려는 것이었다. 왜 그러는가? 라고 아서가 물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은 아서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또 자신을 왜곡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한 것일 뿐. 사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목구멍을 굴러나온 것이었다. 밀려가는 파도의 방향이 바뀌어 밀려갈 때의 기색을 잃고 곤두박질 치듯 절벽을 물어뜯는 기세가 전보다 더 거센 데에는 파도 스스로조차 놀라지 않을까 싶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소식이 가슴을 쳐서 당황했던 귀네비어는 제정신을 잃을 만큼 자신에게서 멀어졌다가 이후 침착하게 평소보다 더 절박한 자신으로 돌아왔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놀란 눈썹을 자신의 이마 위에 모은 아서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깨달은 순간 귀네비어의 눈에 아서는 조금 전의 아서가 아니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준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있는데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가 있다고 마음에 깨닫지 못할 때만큼 후회가 깊은 적도 없는 법이다. 성도를 향해 채찍을 휘두른 죄의 두려움은 채찍을 휘두른 자의 몸에 되돌아오는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죄를 후회했다는 데 있다. 자신을 의심하는 아서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 아서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마음속으로 책망하는 것만큼 아프지는 않다. 남의 처지는 나의 처지라 생각하시오. 남을 그리워하지 않던 옛날이라면 모르겠으나 아내를 맞은 지 몇 밤인가가 지났소. 빨간 소매의 주인이 랜슬롯을 생각하는 마음은 당신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되어야 할 것이오. 선물이 있다면 나도 열흘 20날 돌아오기를 잊을 테니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소. 라고 아서는 왕비를 보며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름다운 소녀. 라고 귀네비어는 세 번째로 일레인의 이름을 되풀이했다. 이때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련함을 내보인 것이라고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서가 의자에 기대고 있던 몸을 약간 돌리며 말했다. 당신과 내가 처음으로 만났던 옛날을 기억하고 계시오? 한 길이 넘는 돌 십자가를 땅속 깊이 묻은 건 덩굴이 자라기 시작한 봄 무렵이었소. 길을 헤매다 성당으로 잠시 쉬러 들어갔을 때 은을 박아놓은 제단 앞에서 하늘색 옷을 어깨 위에서부터 늘어뜨리고 금발에 구름을 일으키던 건 누구였소?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 라고만 말했다. 그립지 않은 것도 아닌 옛날. 지금은 있는 것만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홀연 가차없이 떠오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평온하지 못한 가슴에 버리고 가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내게 말한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마리아가 그 성당의 신단에 서 있는 줄로만 알았소.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것을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둘 수도 없는 법이다. 생각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마음에 탁 부딪히는 예전의 불꽃도 있는 법이다. 함께 성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금발을 움직여 어디에라도 라고 끄덕인 하며 도중에 말을 끄는 아서는 몸을 일으켜 두 손으로 귀네비어의 뺨을 감싸고 위에서 왕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새로운 기억에 이끌려 새로운 사랑의 물결이 한 차례 되살아난 것이리라. 왕비의 얼굴은 시체를 끌어안은 것처럼 차가웠다. 아서는 자신도 모르게 감싸고 있던 손을 떼었다. 마침 회랑 멀리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고 고함을 지르는 듯한 여러 목소리가 점차 아서의 방으로 다가왔다. 입구에 걸쳐놓은 두꺼운 장막은 늘어뜨린 채 묶지 않았다. 길게 늘어져 바닥까지 가렸다. 그 발소리가 문 가까이에서 잠시 멈추더니 늘어진 막을 두 개로 가르고 숱이 많은 머리에 키가 큰 사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드레드였다. 모드레드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방 정면까지 성큼성큼 걸어와 왕이 서 있는 단 아래에서 멈춰섰다. 뒤이어 들어온 것은 아그라베인. 굳센 팔뚝이 헐렁한 소매에 가득하고 빨간 목이 옷의 목깃에 꽉 껴서 색까지 변했을 정도로 근육질의 사내였다. 두 사람 뒤로는 누구인지 알아볼 틈도 없이 우르르 앞다투어 몰려들어와 모드레드를 앞에 두고 줄줄이 늘어섰는데 숫자는 전부 해서 12명. 무슨 일이 있지 않고는 모일 수 없는 숫자였다.
모드레드가 왕을 향해 숙였던 머리를 들고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 있는 자를 벌하는 것이 왕의 일 아닙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일일세. 라고 대답한 아선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표정이었다. 죄 있는 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도 가리지 않습니까? 라고 모드레드가 다시 왕에게 물었다. 아선은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고 황금의 관은 부정한 자의 머리에 쓸 수 없소. 천자의 옷은 악을 숨기지 않소. 라며 단 위에서 몸을 폈다. 어깨에 두른 시몽색 옷의 자락이 벌어져 하얀 안감이 눈처럼 빛났다. 죄 있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다면 왕의 곁에 앉아있는 여자도 용서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며 모드레드가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한 손가락을 들어 귀네비어의 미간을 가리켰다. 귀네비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선은 어리둥절함에 벼락을 맞은 벙어리처럼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 땅을 뚫고 나온 바위처럼 서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입을 연 것은 귀네비어였다. 죄가 있다고 나를 모함하는 겐가? 무엇을 증거로? 무슨 죄를 들려는 것인가? 거짓이 있다면 하늘도 살펴보실 것이다. 라며 가느다란 손이 빠져라 하늘 높이 들었다. 죄는 하나, 랜슬롯에게 물으시오. 증거는 그것이오. 라며 독수리와 같은 눈을 뒤로 던지자 늘어선 12명이 하나같이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고 신도 알고 계시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오. 라고 저마다 말했다. 귀네비어는 쓰러지려는 몸을 벽에 걸린 장식용 카펫에 간신히 기댄 채 랜슬롯 하고 희미하게 외쳤다. 왕은 당황했다. 어깨에 두른 시몽색 옷의 안쪽을 반쯤 드러내며 오른손바닥을 13명의 기사에게 향한 채 당황했다. 이때 성 안에서 검구나 검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돌담에 울리며 깊고 어둡게 멀리서 울리는 삭풍처럼 전해져 왔다. 잠시 후 하늘에 울릴 듯 녹슨 쇠사슬을 삐걱거리며 강에 면한 수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보통 일이 아니었다. 배. 투구의 감은 비단의 색에 창을 마주한 적의 눈도 번쩍 뜨이는 듯했어. 랜슬롯은 그날의 시합에서 20여 명의 기사들을 쓰러뜨리고 물러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 놀란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나와 함께 경기장을 나왔지. 행선지는 물론 아스톨라트였어. 라고 3일이 지나서 아스톨라트로 돌아온 라베인이 아버지와 동생에게 말했다. 랜슬롯은? 하고 아버지가 놀란 눈썹을 꿈틀거렸다. 여자는 어머라고만 말한 채 머리에 꽂은 꽃의 색을 떨었다. 20여 명의 적과 맞서는 동안 누군가의 창에 맞았는지 갑옷의 몸통이 2자 정도 흘러내려 왼쪽 허벅지에 상처를 입고 깊은 상처인가요? 라며 여자가 숨을 멈추고 근심스러운 눈을 둥그렇게 떴다. 안장에서 버티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 여름에 더딘 해가 저물고 푸른 저녁 동안 풀이 무성한 들판만을 걸었더니 말의 발굽이 이슬에 젖었어. 2 사람은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어. 랜슬롯이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낮에 있었던 시합에 다시 없을 화려한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어. 바람이 스쳐가는 나뭇가지도 없었기에 말발굽이 땅을 울리는 소리만 높았지. 길이 갈라져 2줄기가 됐어. 왼쪽으로 꺾어지면 여기까지 10마일,
약 16km이지. 라고 노인이 아는 척하며 말했다. 랜슬롯은 말머리를 오른쪽으로 향했어. 오른쪽? 오른쪽은 샬럿으로 가는 대로. 틀림없이 15마일쯤 될 텐데. 이것도 노인의 설명이었다. 그 샬럿 쪽으로. 뒤에서 부르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발굽을 울리며 떠나갔어. 어쩔 수 없이 나도 따라가려 했지. 신기한 일은 내 말의 방향을 바꾸려 한 순간 앞발을 치켜들고 이상한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점이야. 울부짖는 소리가 끝도 없는 여름의 벌판으로 널리 퍼져 사라지고 말의 발걸음이 평소처럼 내가 고삐를 당긴 쪽으로 움직였을 때 랜슬롯의 모습은 밤과 함께 멀리로 희미하게 사라졌어. 나는 안장을 두드려 뒤쫓았지. 따라잡았나? 라고 아버지와 동생이 한 목소리로 물었다. 따라잡기에는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어. 내가 탄 말의 숨결이 어둠을 가르며 하얗게 피어올랐지만 채찍을 더욱 휘둘러 길고 긴 길을 똑바로 달려나갔어. 그가 아닐까 여겨지는 검은 그림자가 두정, 약 220m쯤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폐가 쏟아져 나올 듯 랜슬롯! 하고 불렀어. 검은 그림자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가고 있었어. 희미하게 들리는 것은 말발굽 소리뿐이었어. 이상한 일은 그렇게 서두르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이었지. 간신히 일정쯤으로 거리를 좁혔을 때 검은 그림자가 밤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슥 사라져버렸어. 어찌된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던 나는 더욱 빨리 따라붙었어. 샬럿의 입구에 걸린 돌다리에 부서져라 말발굽이 접어들었는가 싶은 순간 말이 무엇인가에 걸려 앞다리가 휘청했어. 타고 있던 나는 갈기를 진 채 앞으로 고꾸라졌어. 쿵 떨어진 곳은 돌 위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먼저 넘어진 사람이 입고 있던 갑옷의 소매였어. 위험해! 라고 노인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 양 외쳤다. 위험한 건 내가 아니었어. 나보다 먼저 넘어진 랜슬롯이었지. 넘어진 게 랜슬롯이었나요? 라고 동생이 혼비백산할 정도의 목소리를 내며 의자의 끝을 쥐었다. 의자의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었다. 다리 옆에 버드나무 뒤로 사람이 사는 것처럼도 보이지 않는 움막이 있기에 혹시나 해서 두드려보니 세상을 등진 은자가 살고 있었어. 다행이다 싶어 차갑게 식은 사람을 업어다 안으로 옮겼지. 투구를 벗겨보니까 눈까지 얼어서. 약을 캐고 포를 삼는 것은 은자들이 흔히 하는 일 아니냐. 랜슬롯을 살려냈느냐.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 중간에 자신의 말을 껴넣었다. 살려내기는 했어. 하지만 저승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었지. 정신을 차린 랜슬롯은 참된 자신으로 되돌아오지 못했어. 악마에 씌어 꿈에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터무니없는 말만 했어. 어떨 때는 죄, 죄라고 외치고 어떨 때는 왕비, 귀네비어, 샬럿이라고 말했어. 은자의 마음을 담은 풀의 향기조차 끓어오르는 머리에는 한 점의 냉기도 불어넣지 못했어. 머리맡에 내가 있었다면 하고 아가씨는 생각했다. 하룻밤이 지나 흥분한 머리도 점차 평온해져 조용한 예전의 모습이 얼핏얼핏 마음으로 찾아왔을 무렵 랜슬롯이 내게 떠나라고 말했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은자는 떠나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이틀이 지났지. 셋째 날 아침
잠에서 깬 나와 은자는 환자의 용태가 오늘 아침에는 어떤가 보려고 침소로 갔는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검의 날끝으로 낡은 벽에 새겨 남긴 글은 죄는 나를 쫓고 나는 죄를 쫓는다 라는 것이었어. 달아난 게냐? 라고 아버지가 물었고 어디로? 라고 동생이 물었다. 어디로 갔는지 알면 찾아갈 방법도 있었겠지. 망망한 여름 벌판에 부는 바람의 끝은 알 길이 없었어. 동서로 해가 지나는 땅은 끝을 알 수 없는데 홀로 돌아오지 않았어. 은자는 말했지. 병을 고치지 않고 떠났다. 그 사람의 몸이 위험하다. 미친 듯 달려간 곳은 카멜롯일 것이다. 비몽사몽간의 한 말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지지만 나는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생각지 않아. 라고 말을 마친 뒤 술잔에 담긴 쓴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 무지개와 같은 숨을 내쉬었다.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꽃 속에서 논이는 나비의 날갯짓을 보면 봄 가운데 근심이 있다고는 천하를 둘러보아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싸늘하게 해가 떨어지고 달조차 어둠 속에 숨은 밤을 생각해보라. 내리는 짙은 이슬을 생각해보라. 얇은 날개가 얼마나 얇은지를 생각해보라. 널따란 벌판의 풀 뒤에 손톱만큼 작은 것이 숨어있는 모습을 생각해보라. 접은 날개에 내린 이슬의 무게에 겨워 꿈조차 괴로우리라. 끝도 없는 벌판의 바닥에 덧없는 몸을 움츠린 채 불어오는 바람에도 부서질까 염려하는 것은 외로운 일이리라. 일레이는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 일레이는 방패를 바라보고 있었다. 랜슬롯이 맡긴 방패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 방패에는 키 큰 여자 앞에 한 기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기사의 갑옷은 은색, 여자의 옷은 불꽃색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으며 배경에는 겸정에 가까운 감색이 깔려 있었다. 빨간색의 여자가 귀네비어라는 사실을 가엾은 일레이는 꿈에조차 알 길이 없었다. 일레이는 방패 속의 여자를 자신이라 여기고 무릎을 꿇고 있는 기사를 랜슬롯이라 생각하는 때조차 있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생각이 어느 틈엔가 마음속을 비집고 나와 그 생각대로 방패의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리라. 그렇게 해서 있지도 않은 반석을 일단 구축하고 나면 그 위에 헛된 일들을 쌓고 그 헛된 일들의 미래까지도 상상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쌓아 올린 공상은 다시 무너지곤 했다. 아이가 작은 돌로 탑을 쌓으며 놀다가 그 탑을 발로 찰 때처럼 무너졌다. 무너지고 난 뒤 제정신으로 돌아와 바라보면 랜슬롯은 없었다. 미친 듯이 멀리 카멜롯으로 달려간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리가 없잖아. 헤어질 때의 맹세만 변하지 않는다면 천리를 연결해주는 밧줄도 있을 테지. 랜슬롯과 나는 무엇을 맹세했지? 일레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 흘렀다. 눈물 속에서 다시 떠올려 보았다. 랜슬롯은 맹세하지 않았어. 홀로 맹세한 나는 변할 리가 없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만을 맹세라고는 할 수 없어. 스스로 마음에 다짐한 것도 맹세임에는 틀림없어. 이 맹세만 깨지 않는다면
하고 생각했다. 일레인의 뺨의 색이 생기를 잃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았으나 죽은 뒤 랜슬롯을 만나지 못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미래에 만나는 것이 더 쉬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양귀비가 떨어지는 것을 근심스럽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꽃이 떨어져야 거기서 다시 필 여름도 있으리라. 일레인은 식음을 전폐했다. 쇠약함이 봄 들판에 붙은 불처럼 작은 가슴을 침범했으며 근심이 옷의 무게조차 견디지 못하는 뼈를 시시각각 갉았다. 지금까지는 긴 목숨이라고만 생각했다. 설마 언제까지고 살게 해달라고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꿈에조차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짧은 봄이라 여겨지는 지금이 되어 유심히 세상을 살펴보니 햇살에 피는 꽃봉우리 속에도 한은 있었다. 둥글게 비치는 밝은 달의 내일을 묻는다면 쓸쓸해진다. 일레인은 죽음 외에는 이 세상에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라 여겨졌을 때 일레인은 아버지와 오빠를 머리맡으로 불러 저를 위해서 랜슬롯에게 보내는 글을 써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붓과 종이를 꺼내 목숨이 꺼지려 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하나 적었다. 하늘 아래에 사모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죽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검은 머리가 길게 흐트러져 흙이 된다 할지라도 가슴에 새긴 랜슬롯이라는 이름은 별이 바뀐 뒤의 세상에까지도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의 불꽃에 물든 글자가 흙과 물의 운명을 받을 리 없을 테니 눈썹에 깃든 이슬방울에 비쳤는가 싶어 바라보면 부서지는 당신의 모습 여리기도 하지. 내 목숨도 그렇게 여린 것을. 눈물 있으면 흘려주세요. 그리스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청순한 여자였어요. 쓰기를 마친 글자는 이상하게 흐트러져 알아보기 어려웠다. 노인의 손이 떨린 것은 늙음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여자가 다시 말했다. 숨이 끊어져 몸이 식기 전에 오른손에 이 편지를 쥐어주세요. 손과 발 모두 싸늘하게 식은 뒤에 온갖 아름다운 옷으로 저를 꾸며주세요. 한치의 빈틈도 없이 검은 천을 깐 작은 배에 저를 태워주세요. 산과 들의 하얀 장미, 하얀 백합을 전부 따다가 배 안에 던져주세요. 배는 띄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일레인은 눈을 감았다. 잠든 눈을 뜰 때는 오지 않으리라. 아버지와 오빠는 유언대로 순순히 가엾은 아가씨의 시체를 배에 실었다. 오래전부터 흐르던 강에는 잔물결조차 죽어 바람이 분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듯 고요했다. 배는 지금 초록으로 둘러싸인 그늘을 지나서 중류로 저어 나갔다. 노를 젓는 것은
오직 한 사람.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처럼 보였다. 천천히 젖는 물이 한가로이 움직여 노를 한 번 저을 때마다 납과 같은 빛을 내뿜었다. 배는 물결에 떠있는 수련이 잠들어 있는 속으로 소리도 없이 들어가 소리도 없이 지나고 있었다. 꽃받침 기울여 배를 보내고 난 뒤에는 가볍게 그려진 물결과 함께 잠시 흔들리던 꽃의 모습도 평소의 고요함으로 돌아갔다. 떠밀려 갈라졌던 잎이 다시 떠오른 표면에는 때 아닌 이슬방울이 맺혔다. 배는 아득하게 어딘지 모를 곳으로 떠나갔다. 아름다운 시체와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꽃과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일개 노인을 싣고 떠났다. 노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물결 속으로 기다란 노를 젓고 또 저었다. 나무에 새긴 사람을 채찍질해서 일으켜 세운 것일까? 노를 움직이는 팔 외에는 살아있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문득 보니 눈처럼 하얀 백조가 접은 날개로 물살을 가르며 왕자처럼 유유히 물을 저어가고 있었다. 기다란 모가지를 한껏 뽑아든 기품 있는 모습이 주위를 물리쳐 두려운 것 하나 없는 듯 보였다. 넘실거리는 물결을 곁눈질조차 하지 않고 뱃머리에 서서 배를 인도했다. 배는 어디까지고 새의 깃털에 찍힌 파문이 다시 만나기 전에 그 뒤를 따랐다. 양쪽 기슭의 버드나무는 푸르렀다. 샬럿을 지날 때 어딘가 구슬픈 목소리가 왼쪽 기슭에서부터 오래된 강의 정적을 깨고 움직이지 않는 물결 위로 울려 퍼졌다. 이 세상을 맑은 정신으로 살면. 끊겼던 소리가 뒤를 잇고 이어졌던 소리가 다시 한동안 끊어지려 했다. 듣는 자는 죽은 일레인과 백고물에 앉아있는 노인뿐. 노인은 귀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기다란 노를 젓고 또 젓기만 했다. 아마도 귀가 들리지 않는 듯했다. 하늘은 틀어놓은 솜을 두껍게 깔아놓은 것처럼 무거웠다. 강을 끼고 좌우의 버드나무는 한 그루 한 그루 초록으로 물든 채 흐릿하게 안개에 잠겨 있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영혼을 늘어놓은 것이 이러한 분위기이리라. 그림에 그려놓은 듯한 아가씨가 배에 실려 타계로 가는 모습을 나란히 늘어서서 배웅하는 모습 같기도 했다. 배는 카멜롯의 수문 옆으로 흘러가 딱 멈춰섰다. 물결에 잠긴 백조의 그림자가 기슭에 높이 솟아있는 누각의 검은 물그림자에 비쳐 섬뜩하게 보였다. 수문이 좌우로 열리고 돌계단 위에서는 아서와 귀네비어를 선두로 성 안의 남녀가 전부 모여 있었다. 일레인의 시체는 모든 시체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다. 맑고 깨끗한 얼굴을 구름처럼 흩어져 있는 금발 속에 묻은 채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누워 있었다. 육신에 붙은 모든 육신의 부정을 씻어내고 영혼 그 자체의 형상을 이목구비에 드러낸 모습은 맑고 또 한없이 깨끗했다. 괴로움도, 근심도, 원한도, 분노도. 이 세상 더러운 것의 흔적조차 없어 흙으로 돌아갈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왕이 엄숙한 목소리로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노젓는 손을 멈춘 노인은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귀네비어가 돌계단을 훌쩍 내려가 흩어져 있는 백합 속에서
일레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편지를 꺼내 의아함에 봉투를 뜯었다. 슬픈 목소리가 다시 물을 건너 아름다운 사랑, 색이 비치네 라고 가느다란 실을 흔들어 물결을 일으킬 때처럼 사람들의 귓가를 스쳤다. 다 읽고 난 귀네비어는 허리를 뻗어 배 안에 있는 일레인의 얼굴, 투명한 일레인의 이마로 떨리는 입술을 가져가며 아름다운 소녀 라고 말했다. 동시에 한 방울 뜨거운 눈물이 일레인의 차가운 뺨 위로 떨어졌다. 13명의 기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